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또 비가 오고 또 날이 굳습니다. 예,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 우리가 주택 정책 중에서 분양가 정책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은 임대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30쪽을 펴시면 될 거예요. 자, 30쪽에 그 2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보면 가로 1번에 임대료 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로 2번에 임대료 보조, 또 오른쪽 가로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임대주택은 자가주택이란 말과 이 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내 집이 있으면 남의 집 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대주택.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임대료 규제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임대료와 규제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근데 임대료도 결국은 임대주택의 사용대가이기 때문에 성격을 따지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분양가 할 때 가격은 매매 또는 교환이기 때문에 가격이란 말을 쓰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이 자체가 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가격이란 말 대신에 임대료, 즉 월세란 말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 시에는 가격이고 임대차일 때는 임대료란 말을 쓸 뿐이지 결국은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저번에 분양가 규제는 성격상 일종의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도 당연히 성격은 무슨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최고 가격제의 뜻이 뭐였어요? 원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바로 최고 가격제 아니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격이란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붙일 뿐이다. 임대료. 그래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제도가 바로 임대료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예컨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즉 월세 수준이 30만 원이라고 할 때 정부가 30만 원의 월세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조금 낮춰줘야 되지 않겠니 싶어가지고 얼마로 예컨대 20만 원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통제하는 제도가 바로 임대료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 또는 통제 임대료 수준이 원래의 시장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통제가 될 때 그 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자, 원래 시장의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통제가 될 때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원래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정부에 의한 통제 또는 규제 임대료가 높게 통제가 된다면 그때는 아무런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 즉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래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단기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배웠어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죠. 그래서 항상 단기 효과에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즉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 임대주택의 수요자를 한마디로 줄이면
임차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세입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임차인 또는 세입자 입장에선 원래 30만 원이었던 월세가 20만 원으로 내려가면 임대료가 싸진 셈 아닙니까? 그럼 유식한 말로 하면 임대료가 인하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싸졌으니까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오케이? 그게 단기 효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인 것은 공급자 입장이니까 임대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30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20만 받으라고 하니까 열받죠. 이런 경우를 뭐 개론 교과서에 열받는다 쓸 수는 없습니까? 임대주택 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공급을 줄이겠죠. 그렇죠? 예. 줄이면서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월세방 준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뭐 도배장판 해준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20만 원 받는 상황에선 도배장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끊어놓고 보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분양가 규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분양가 규제가 뭐였어요?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를 낮게 통제하는 게 분양가 규제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 떨어진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그 장단기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둘 다 원래 가격, 원래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 낮은 임대료로 통제하는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되니까 그 효과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양가 규제보다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조금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하기 뭐하고 몇 가지 맛보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원래부터 이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을 우리가 기존 임차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새롭게 임대주택, 쉽게 말하면 월세방, 자, 새롭게 월세방을 얻고자 오시는 분들을 바로 신규 임차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이 뭐냐? 우린 법이 아니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 내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0만 원 받으라고 할 때 기분 나쁘니까 내보내고 싶은데, 그럼 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거주를 허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임대주택을 얻고자 온 분들이 주인 어르신, 이 동네는 월세가 20이면 된다면서요. 그럼 제가 20만 원 드릴 테니까 월세방 방 좀 주시죠 라고 한다면 주인 입장, 다르게 바꾸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다른 말로 월세방을 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왜? 지금 30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20밖에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방이 필요한 신규 임차 입장에서 그럼 주인 어르신 제가요 그 임대료에다가 윗돈을 얹어드리면 방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30이 되니까 방을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문장이 3개가 나와요. 첫째,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된다. 맞습니까?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공식적인 통제 임대료는 20만 원이겠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는 30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대료가 이중적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집주인에게 윗돈을 얹어주는 거래는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이죠. 즉 대외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밝은 곳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한자로 어두울 암자를 써가지고 암거래가 이루어진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단순한 하나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세 가지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를 보실 때 또는 요약집을 보실 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암시장이라는 말이 나올까? 왜 기존보다 신규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고 나올까? 왜 임대료가 이중적이라고 나올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과정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암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예. 요것은 장기적이죠. 왜냐하면 공급이란 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효과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임대료가 싸져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요것만 단기예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장기적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대료 규제 시의 어떤 내용과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려 봤고요. 이제 임대료 보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가 쉽게 말하면 월세라고 했죠. 그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이 월세의 일부를 보조, 지원해주는 제도가 뭐다? 임대료 보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 복습을 해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정책 수단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자 돌림은 간접 개입이다 그랬죠? 그 원래 명칭은 임대료 보조이지만 결국 내용을 따져보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직접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성격을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월세가 3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정부가 보조를 해준대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에서는 나갈 돈이 20이면 돼요. 그럼 그동안 나갔었던 30만 원 중에 10만 원의 돈이 굳잖아요. 근데 이때 10만 원의 돈이 굳는다. 이렇게 개론은 안 나오겠죠. 돈이 굳는다. 이 말을 바꾸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실질 소득이든 명목 소득이든 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좀 예쁘게 포장하면 구매력이 향상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전보다, 즉 보조금을 지원받기 이전보다 임대주택을 더 많이 쓸까요? 덜 쓸까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그럼 임대 대수가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너도 나도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여러 사람이 찾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임대주택이니까 가격이란 말 쓰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임대료가 올라가면 자, 월세가 올라가요. 그럼 집주인이 좋아요, 세입자가 좋아요? 집주인이 좋죠. 근데 집주인은 임대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이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오르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월세 30만 원 중에 10만 원 보조 받았습니다. 그럼 저소득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주택의 구매 능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아니고 뭐다? 임대료가 올라가죠. 그럼 누구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임대인이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게 단기 효과인데요. 왜? 수요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다? 단기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내용, 이해했던 요 내용을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예쁘게. 항상 포장되는 내용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일단 해설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단기 효과입니다. 그럼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저소득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한 결과 단기적 효과 및 혜택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오케이?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누가 늘리만 보다 집주인이 따봉이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봐봐요. 임대료가 올랐어요. 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장기는 공급자 입장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월세가 올라가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임대 수입을 더 올리고자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무조건 어떤 물건이든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양적으로 물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물건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귀해져요? 흔해져요? 흔해지죠. 그럼 흔한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임대주택이니까 가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임대료. 오케이?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고 임대료는 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 시대로 이제 말을 바꾸면 장기에는 임대주택을 구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임대료 부담, 월세 부담도 줄어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좋아요? 임차인이 좋아요? 임차인, 세입자가 좋겠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누구에게? 임차인. 단기에는 임대인. 오케이? 그럼 요걸 가지고 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가 인하됨으로써 그 장기적 효과 및 혜택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이제 단기와 장기를 묶어가지고 문장 하나를 만들면 꽤 긴 문장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출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가 보았더니 다 맞게끔 해놓고 대와 차 위치를 바꾸는 거죠. 단기는 임대잖아요. 장기는 임차인에게 혜택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만들고 임차인대 임대, 임대인대 임차. 그럼 어때요? 대와 차라는 한 글자 위치만 바꾼 셈이죠. 근데 이것이 문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읽다가 그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 출제자는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요, 그냥 무대뽀로 외우신 분들 입장에선 그 문장이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 예컨대 한 200글자가 넘는 문장에서 한 글자만 차이가 나면 그거 되게 어려운 문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해하신 분들은 가만 단기에는 그래 임대료가 올라가거든. 올라가면 집주인 좋지 이게 세입자가 좋은 게 아닌데 그럼 임차자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와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외우신 분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자꾸 이해하라.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지금 당장 웃기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해를 강조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임대료 보조의 장단기 효과 다예요. 근데 다만 이제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그 임대료를 누구에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를 공급자 보조 또는 생산자 보조라고 하고요. 소비자에게 즉 임차인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를 뭐 소비자 보조 또는 수요자 보조 이렇게 구분이 돼요.
또 수요자 보조도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를 소득 보조, 현금 보조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혹시 바우처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택 바우처, 쿠폰이거든요. 쿠폰, 그러니까 돈이 아닌 쿠폰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가격 보조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바로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뭐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죠. 근데 요것도요, 앞에 공공이란 단어가 없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아니에요? 그럼 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해요? 공공이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의해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우리 예전에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도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이고, 요새 현대로 따지면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쉬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쉬프트. 네? 영어로 SHIFT인데 이 쉬프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서울특별시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의 명칭이 쉬프트예요. 장기 전세주택.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 쉬프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전세가 있죠. 그럼 시중 전세가의 70%의 보증금만 내면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쉬프트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비싸졌지만 그 쉬프트가 처음에 공급될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의 70%면 매매가로 본다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예컨대 2억짜리 집인데 1억의 보증금만 내면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쉬프트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말이 20년이지 20년이면 애 키워가지고 완전 대학생 될 때까지 거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내 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원래 집 살 돈의 절반만 가지고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그 왜 쉬프트란 말 쓰냐면, 여러분 그 컴퓨터에 자판 있잖아요. 이 자판 보면 쉬프트 쓰는 키가 있죠. 쉬프트 키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택 그러면 거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집을 팔아서 무슨 양도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치 자판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주택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 그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택은 거주의 대상. 오케이? 이걸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쉬프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공공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맨 앞에 민간이란 단어가 붙을 때와 공공이란 단어가 붙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요금, 비용, 대가 등이 어떤 경우가 더 싸던가요? 공공자가 들어갈 때가 비용, 요금, 대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임대주택 앞에 공공자가 붙었다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쌀 거 아니에요? 공공자 붙었으니까. 아니 그럼 조금 전에 공공자 붙으면 요금, 비용, 대가가 싸다고 고개를 끄덕여 놓으시고,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쌀까요? 비쌀 거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 수준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 수단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이때 민간이란 말은 어차피 공의 반대가 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적 임대주택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민간 임대주택뿐이 없으니까 그 임대주택의 품질이라든지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임대주택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민간 임대주택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의 품질이나 또는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민간뿐이 없으니까 이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싶지 않아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 이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간 아니면 뭐 공공 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차인,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주택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주목! 이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온다?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된다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론의 탄력성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분명히 우리 조금 전에 민간만 있을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나오면 우리 다 맞아요. 근데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된다. 또는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셨어요. 공공이 민간보다 임대료가 싸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다운치만 하고 품질, 임대주택의 품질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임차인들은 값이 싼 쪽, 비싼 쪽. 싼 쪽을 선택하겠죠? 그럼 어디로 이동해요?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만 가지고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포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맞죠?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문장을 딱 보면 뭔 말인지 난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고 왜 그런데 공공으로 많이 몰려들까? 공공은 민간보다 월세가 싸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고 포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쉽게 와닿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하나 똑같은 임대주택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예컨대 월세가 20일 때 민간은 30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임대료가 이중적이죠.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30이니까 이중적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내용에서 좀 파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민간에서 공공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간 임대주택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다시 한번. 지금 민간에서 공공으로 많은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민간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수요가 어떻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다른 말이 없어도 이건 단기 효과다 그 말이에요. 단기 수요니까. 그렇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그 물건 찾는 사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임대료가 인하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단기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임대료가 인하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 딱 끊어지는 내용들이 아니고 많이 넘어갔다 해서 임대주택 민간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연결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톡톡톡 끊어가지고 이거 문장 따로 외우고 저거 문장 따로 외우다 보면 외울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왜 그런지 모르니까 또 까먹고 에이 개론 너무 어려워 싫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렵고 싫은 게 아니고 사실 내용을 이게 연결시켜 보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게 아닌데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자 일단 임대료가 싸졌다는 거 이해 가시죠? 내려갑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원래부터 월세가 쌌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뭐다? 단기든 장기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원래부터 월세가 싸니까 혜택을 받는다, 누린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민간도 월세가 내려가죠. 임대료가 내려가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이해하셨다면 제가 포장을 또 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인하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물론이고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봐요. 원래 공공은 월세가 쌌어요. 그럼 공공에 사는 분들은 원래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수요가 줄어서 임대료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임대료가 인하된 만큼 월세 부담이 줄어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책론 부분은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쉬어가는 페이지예요. 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전부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 어떤 그 문제를 겪게 되냐면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학습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외우라는 수업이 많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러니까 외우세요.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둘 다 외웠으니까 조금만 문장 다르게 나오면 못 맞추는 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왜 그런 말 나올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개론의 고수들이 돼요. 왜 개론은 기본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장 표현이 어렵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됐지요? 예, 이것 말고도 뭐 장기 효과도 있고 또 다른 문장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임대주택 정책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셈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32쪽이죠. 32쪽 보시면 제4장 해가지고 제목이 뭐로 나와요? 조세 정책이 나오죠. 근데 조세라고 하는 결국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금인데요. 이때 조세 정책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게 거의 뻔히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 물론 거기 1번에 보면 조세 기능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본서에 보면 또 똑같이 나오고 요약집에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 당장 안 보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조세 전가와 귀착이 뭔가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앞에 조세자 없다고 보자고요. 전가가 뭐예요? 전가. 그 책임을 전가한다. 전가가 뭐예요? 내 꼴 남에게 넘기는 게 전가죠. 그렇잖아요. 너 왜 책임을 전가시키니? 그 말은 왜 네가 질 책임을
남에게 넘기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조세 전가는 뭐냐? 나한테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가 아닌 누군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귀착이 뭘까요? 귀착. 귀착은 세금이 누구의 부담이 되느냐 이걸 귀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할 건 없어요. 조세 전가가 무슨 뜻이고 귀착이 무슨 뜻이냐 의미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거나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뜻만 이해하자. 예컨대 조세 전가 그러면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 귀착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즉 세금 부담의 상태를 귀착, 세금이 넘어가는 걸 전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략적인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목,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세금이 전가성이 크다, 조세 전가성이 크다 이 말은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가성이 크다는 건 넘어가는 게 많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는 게 많아지면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도가 크다면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오케이? 따라서 조세의 전가성이 크다는 말은 나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상대방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조세 전가성이 작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나의 부담은 커지고 상대방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조세 전가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대충 읽어보면 가만 전가성이 크니까 넘어가는 게 많아.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내 부담은 작아지고 상대방 부담이 커지겠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가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달라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탄력성 개념을 모르면 또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무슨 탄력성? 상대적 탄력성. 이 상대적이라는 말 빠지면 안 됩니다.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크기에 좌우된다,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요든 공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력성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탄력성이 크다, 즉 탄력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탄력성이 작다, 즉 비탄력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력성이 큰 경우는 조세 전가성이 커요. 오케이? 그럼 예컨대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말은 수요자로부터 공급자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많다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조세 전가성이 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전가성이 크다는 건 넘어가는 게 많은 거죠.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 나와 상대방이 있으면 나의 부담은 작아지지만 상대방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커지겠죠. 오케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탄력성이 크다의 반대가 작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의 세금 부담은 커지지만 상대방의 세금 부담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복잡한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OX를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나왔대요. 자, 이런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 부담액과 공급자 부담액 중에서 누구의 부담액이
더 클까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봐요.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죠. 그럼 어느 게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럼 봐봐요.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큰 쪽이 전가성이 높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도가 더 많다 이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더 큰 경우라면 수요자로부터 공급자에게 전가 넘어가는 세금이 더 많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수요자 부담액보다는 공급자 부담액이 더 크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저는요, 전가성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그 개념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런 팁을 다 알려드리는데 미리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 탄력성이 작은 쪽이 많이 부담이에요. 아시겠어요? 봐봐요. 제가 뭐라고 했죠?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중에 어느 탄력성이 더 커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근데 탄력성이 큰 쪽은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자. 그럼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누구의 세금이 더 많이 부담이 된다.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세금을 부과될 때 수요자 부담액과 공급자 부담액 중에서 누구의 부담 액수가 더 커질까요? 수요자 부담액이 더 크다. 맞죠? 왜요? 일단 뭐부터 본다? 탄력성 크기부터 본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죠?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면 누구의 세금 부담 액수가 더 많다? 수요자의 부담액이 더 많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완전자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자, 분명히 제가 수요 공급을 망하고 탄력성이 크다고 나오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었죠. 오케이? 근데 예컨대 탄력 앞에 완전자가 붙었어요. 그럼 완전 탄력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은 세금 전액이 다 넘어간다. 전액이 다 넘어간다. 완전 비탄력 그러면 하나도 안 넘어간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탄력 앞에 또는 비탄력 앞에 완전자가 붙으면 즉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 말이 붙게 되면 수요자든 공급자든 어느 한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문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한다는 건 다른 한쪽은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수요자가 조세 전액을 부담한다. 이 말을 바꾸면 공급자 부담액은 0이다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근데 웃긴 건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해서 전액 부담한다고 알려드리니까 전액 부담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은 0이다 하면 그런 거 배운 적 없대요. 이건 인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하면 나머지 한쪽은 부담이 0인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액 부담이라고 알려드리면 전액 부담만 외우지 다른 한쪽의 부담이 0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에서. 요 말이 나오면 요 반대말이 뭘까? 이건 어떻게 말이 바뀌어질까? 이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씹어서 알려드린 말만 일방적으로 주입식처럼 받아들이니까 다른 것 해석하고 다른 식으로 문장을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문제인데도 A라고 알려드리는 나오면 다 맞추면서 그거가 다르게 또 표현이 바뀌어지면 또 그 문제를 손 못 대는 경우. 이것은 결국 응용력의 부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응용력은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거의 1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무슨 말 드렸어요. 당일까지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당일까지만. 시험 직전까지만 알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좌절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응용력이 시험 당일 직전까지만 나한테 형성이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2번에 표로서 쭉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맨 첫 번째가 완전 탄력이고 마지막에 완전 비탄력이 나왔는데 완전자가 붙으면 탄력이든 비탄력이든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한다는, 전부 부담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가 탄력, 비탄력인데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는 것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거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탄력 보세요. 두 번째 칸은 탄력.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끊고 가운데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누가? 공급자가 더 부담하고. 무슨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또 오른쪽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역시 가운데 탄력적인 경우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표를 보세요. 한쪽은 수요 탄력성이 나오고 한쪽은 공급 탄력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탄력성 구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탄력 요 부분을 얘기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 말을 응용하면 수요자는 적게 부담한다는 말과 같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공급 탄력성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적게 부담하니까 이때는 상대방인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라고 결론 나오겠죠. 근데 수요자가 더 부담한다는 말은 곧 공급자는 적게 부담, 수요자는 많이 부담, 이거와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탄력성 나오는 가운데 구분해서 연결해가지고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 또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더 부담, 이런 식으로 결론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요 탄력성 찍고 가운데 구분 찍고 오른쪽 왼쪽이 바로 결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보면 수요 탄력성이 첫 번째 칸 완전 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고, 공급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 표 어떻게 보는가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조세 귀착이나 또 가로 3번에 2번에 조세 정책의 방향 등은 차근차근 수업이 진행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또 잠깐 쉬셨다가 투자론 들어가는데, 투자론은 정말 세수하고 오셔서 정확히 들어야 돼요. 투자론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투자론을 빼고는 합격 여부를 당락을 어때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